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6강 권리 보호와 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과 그리고 준법 정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여기 내용은 보통 소송이나 형사사건, 그리고 인권보호, 준법 정신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권리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소송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내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했을 때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란 이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과에서 강의에서 배운 법원에서 재판을 요구해서 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해를 입으면 당사자가 개인이나 아니면 집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도 그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도 회사나 이런 것이라도 아니면 나라를 상대로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지난 과에서 배웠지만 혼자가 힘들 경우에, 혼자서 이런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 경우에는 변호사나 이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된다 하는 분들은 이제 공익적인 법률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좀 줄이고 소송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쟁을 해결할 때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내용 증명 우편이 있습니다. 이 내용 증명 우편은 내용 증명이라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분쟁에 대비하여 우체국을 통해서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돈을 이제 빌려줬을 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나도 가지고 있고 본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체국에도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곳에서 내용을 보관해서 나중에 이런 소송이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됐을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법원에서 이제 채무자,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명령하는 이 재판, 이런 것을 이제 지급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독촉 절차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소액사건 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적은 액수의 돈을 말합니다. 소송 대상의 가치가 가치나 어떤 물건이나 가치, 이런 가치들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재판을 가급적이면 이게 일반 재판전 3심제도처럼 3번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길게는 2년까지 가게 됩니다. 적은 금액을 2년까지 재판을 해서 이제 받기에는 이제 큰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판을 한 번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액사건 심판제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반 물건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액사건 심판제도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안적 분쟁 해결이 있습니다. 이 대안적 분쟁 해결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아까도 3심제까지 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이제 비용도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 간에 문제가 있는 두 사람 아니면 문제가 있는 단체들끼리 대화와 이제 타협을 통해서 아니면 제3자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게 해결이 어려우면 재판을 진행하겠지만 무조건 재판부터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 해결을 먼저 해보고 분쟁을 해결해보고 재판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형사사건의 해결과 인권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사사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네, 나쁜 일을, 범죄를 이제 저질렀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처음 이제 범죄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범죄를, 그게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고소랑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관에서 수사를 하겠죠.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래서 이 수사가 되면 이 검찰에 그 범죄 내용들이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검찰에서 이것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뭐 자료도 수집하고 증거도 수집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라는 게 이제 법원에 재판을 이제 뭐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 아까 말했던 범죄니까 네, 형사 사건이 되겠죠.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면 그 형, 우리 아까 봤던 그 범죄마다 이제 형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 형의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형사사건에서 나오는 분들이 이제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피고인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판사는 우리가 네, 배웠던 것처럼 네,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유죄와 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 형벌의 정도, 그러니까 이 형벌을 뭐 어떻게 더 많이 할 건지, 조금 할 건지를 정하는 것도 판사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검사는, 앞에 검찰이 나왔는데 이 검사는 이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 검사가 이제 이 피고라는 사람, 이 잘못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못을 정말 했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소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벌을 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유죄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피고인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증거도 수집하고 네,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제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변호사는 이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뭐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네, 대신 주장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이제 피고인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피고인이 유죄를 받지 않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가 됩니다. 아까 계속 피고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서 형사재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피고인으로 이제 의심을 받아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권보호가 있습니다. 인권의 보호. 형사재판을 받는 이제 이 피고인의 경우 이런 뭐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적법 절차는 그 적법한 순서에 맞게 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장주의가 있는데요. 체포나 구속이 뭐 영장이 꼭 필요합니다. 영장이 없으면 그 사람을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영장 구속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것이 이제 영장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으면 함부로 그 사람을 이제 구속하거나 뭐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문 금지가 있는데 이 고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체나 뭐 정신적인 해를 가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뭐 불리한 뭐 대답을 뭐 듣게 되는 것이 이제 고문이겠죠. 이 고문을 이제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고문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이 재판이 끝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처음에 이제 뭐 체포나 구속이 될 때 그때부터 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무리 이제 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란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미란다의 원칙은 보통 이제 체포나 구속 전에 네, 이 피의자에게 이제 하는 건데 이 피의자 구속 시에 구속을 할 때 수사기관에서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안내하는 피의자의 여러 권리를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묵비권, 이제 뭐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아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이제 인권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리보호기관입니다. 아까 우리 권리를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총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인권을 위한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것도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이 만약에 발견될 경우에 이런 침해한 당사자에게 이제 문제 개선을 이제 권고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강제적으로 구속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인권을 침해했으니까 이렇게 좀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자, 2번째는 이제 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 권익은 권리와 이익이죠. 권리와 이익을 이제 위한 것인데 이제 국가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기관입니다. 이제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런 것을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됩니다. 자, 보통 이제 부패 방지를 하거나 이런 나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거나 아니면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권리를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소비자원이죠. 이 소비자라는 말을 아시면 이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인데 이 소비자라 함은 이제 소비자는 이제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나 이런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소비자원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보호기관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2가지가 더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이곳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이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을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민자하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나 외국인분들, 다른 나라 분들이 되겠죠.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외국인 지원센터입니다. 이 외국인 지원센터에서는 한국 사회의 적응, 그리고 한국 생활에서 피해나 불이익 상담, 그리고 소송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행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이 이민자나 외국인들의 권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는 이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준법 정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준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마 했을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 잘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면 이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국민들이 정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니까 사회에서는 함께 생활하죠. 함께 생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먼저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잘 지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준법이죠. 법을 지키는 것.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법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2번째로는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게 되면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질서 유지. 그리고 아까는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혼란스럽고 불안에 떨어서 살았는데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권리 그리고 타인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준법,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 사회가 사람들 뭐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